한경사 4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학습지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형성과 성장인데요.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와서 압록강 유역의 산악지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세기 후반부터 중앙집권체제를 마련해갔고 먼저 보시면요. 고조선이 멸망한 후 한사군이 설치됩니다. 이 한사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고구려 건국의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은 졸본 지역에 자리를 잡고 기원전 37년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동명성왕이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중국과 가까이 있어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유리한 지형이 있어서 성장이 빨랐습니다. 산악지역에 위치해서 방어에는 유리했으나 농사를 짓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복 활동을 통해 세력을 넓혀나갔습니다. 이후 압록강 중류의 공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주변의 소국을 정복하면서 평화지대로 진출하였습니다. 광개토 대항릉비에 나오는 것처럼 주몽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북부에서 태어난 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이와 관련된 유적으로서 이제 졸본 지역의 오녀산성, 국내성과 환두산성에 관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는 태조왕 때부터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태조왕은 오부를 확립하고 옥조와 동해를 정복하였으며 요동지역으로 진출하였습니다. 2세기 후반 고국천왕 무렵에는 오부가 성립되었고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뀌었습니다. 4세기 미천왕 때에는 중국 군현 지역을 병합하여 영토를 넓히고 요동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4세기 중엽에는 전현의 침략으로 수도가 함락되고 백제 근초고왕에 의해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즉위한 소스림왕이 국가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전진을 통해 불교를 수입하고 태학을 설립하였으며 율령을 반포해서 통치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소스림왕 때 왕 중심의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소스림왕은 태학을 세웠고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스림왕에 대한 영상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변국들에게 연달아 크게 박살이 나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이르렀던 고구려를 다시 부흥시켜 훗날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토대를 마련한 개혁군주 소수림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수림왕은 고구려의 제17대 임금으로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체가 장대하고 웅대한 지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즉위했을 당시의 고구려는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인 고국 원왕 시기에 모용선비의 국가인 전현의 침공을 받아 수도가 함락되고 아버지인 미천왕의 시신과 어머니 그리고 부인이 볼모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들을 돌려받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긴 치욕을 맛보아야만 했으며 이를 만회해보기 위해 시선을 돌려 백제를 침공해보았으나 당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에게 번번이 박살이 나고 말았고 심지어는 근초고왕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고국 원한이 전사기까지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고구려의 새로운 임금으로 막 즉위한 소수리망은 그동안의 피해를 복구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다시 되살려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대대적인 내부 정비 작업이었죠. 소수리망은 먼저 고구려에 불교를 도입했습니다. 서기 372년 북중국의 국가인 전진이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문을 보내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그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3년 뒤인 375년 2월 성문사를 창건하여 순도를 머무르게 하고 또한 이불란사를 창건하여 고구려의 승려인 아도를 머무르게 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것이 우리나라 불교 역사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교의 사상은 점차 호국 이념으로 발전하여 내부의 안정을 도모하고 고구려인들을 하나로 묶는데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유교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372년 태학을 설립하여 유교 이념에 대한 교육체제를 확립하였죠. 임금에 대한 충을 강조하는 이 유교 사상은 소수리망이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는 데 좋은 기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여기서 율령이란 법을 의미하는데 물론 이전에도 고구려의 법이 존재했지만 소수리망 때에 들어서면서 더욱 선진적인 법체계로 재정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의 권위를 높이고 구성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소수리망은 중앙 집권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외에도 군사제도, 지방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전 고국원왕 시기에 고구려가 대외원정에 동원한 병력의 규모를 보면 최대가 2만 명으로 나오는데 이후 광개토대왕 시기에 들어서면 그 규모가 4만에서 5만 명까지 크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운용병력이 증가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소수리망 시기에 지방 행정제도를 잘 정비한 덕분이었죠. 이처럼 즉위 초기부터 정신없이 내부 정비 작업에 몰두한 소수리망은 여러 개혁들을 통해 침체되어 있던 고구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더 나아가 국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면서 고구려가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모든 내부 정비 작업을 마친 소수리망은 이를 기반으로 곧장 대외정벌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때 그의 목표는 바로 백제였습니다. 375년 7월 소수리망은 군사를 보내 백제의 수곡성을 기습 공격하였고 이에 백제 근초고왕은 즉각 군사를 보내 방어하도록 하였지만 고구려군에게 격파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군은 결국 수곡성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죠. 이전 고국 원왕 시기만 하더라도 고구려군은 백제군만 만나면 매번 쥐어 터지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근초고왕은 병사를 크게 일으켜 반격에 나서려 하였으나 마침 백제에 큰 흉년이 들어 실행하지 못하였고 그해 11월에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근구수왕이 백제의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때 고구려 입장에선 근구수왕도 근초고왕 못지않게 매우 껄끄러운 상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근구수왕은 과거 태자였던 시절 고구원왕의 2만 군대를 크게 격파한 적이 있으며 아버지 근초고왕이 3만 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할 때 함께 참전하기도 했을 만큼 군사적 재능이 매우 뛰어났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수리망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오히려 376년 11월 백제의 북쪽 변경을 공격하여 근구수왕에게 먼저 선빵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근구수왕은 377년 10월 고구려에게 과거의 악몽을 다시 재현시켜주기 위해 자신이 직접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평양성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마침 이때 고구려의 전염병까지 크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즉 소수리망은 자신의 재위기간을 통틀어 최대 위기를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수리망은 놀랍게도 백제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고 이 기세를 타고 다음 달인 377년 11월 백제의 북쪽 변경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이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78년 고구려에서 큰 가뭄으로 인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을 지경까지 이르렀고 그해 9월에는 거란이 침공해와 8개의 부락을 빼앗았으며 380년에는 백제에서 전염병이 크게 돌고 382년에는 비가 안 와 가뭄으로 자식을 파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등 양측 모두 지독한 자연재해에 시달렸기 때문이죠. 이후 소수리망은 384년 11월이 되자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이 고구려의 다음 임금으로 즉위하게 되니 이 인물이 훗날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게 되는 광개토 대왕의 아버지 고국 야왕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이후 소수리망이 쌓아놓은 국력을 토대로 광개토 대왕, 장수왕, 문자명왕, 안장왕으로 이어지는 최전성기를 누리면서 별 볼 일 없던 산골짜기의 소국에서 단숨에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네, 소수리망에 관한 자료를 보셨습니다. 백제를 보시면요, 백제가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주몽의 뒤를 이어 유리왕이 왕에 즉위하자 온조와 비류는 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에 온조가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백제를 세우게 됩니다. 백제는 마한의 한 소국으로 출발하였으나 한강유역의 농업과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선지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백제는 3세기 중엽 고이왕 때 통치 조직을 정비하여 중앙집권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이왕은 관등제를 정비하고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마한 지역의 목지국을 병합하여 한반도 중부 지역의 세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적으로서 풍납토성이 있습니다. 한성백제 시기의 도읍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막새, 풍납토성에서 이제 기와로 지붕을 덮은 궁궐이나 관청 건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유적인 수막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4세기 후반 근초고왕은 왕위 계승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꾸어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가야에도 영향력을 미쳤고 고구려를 공격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 원왕을 전사시킵니다. 중국의 동진과도 외교를 맺었으며 외와도 교류를 하였습니다. 백제는 동진, 외, 가야의 세력을 연결하여 고구려를 견제하고 한반도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요소지방에도 진출하였으며 중국의 산둥반도와 일본의 규슈 지방과도 교류하였습니다. 침리왕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백제의 건국 보시면요, 주몽이 졸본에 와서 비류와 온조 두 아들을 낳았다. 비류와 온조는 이제 유리가 왕이 되자 고구려를 떠나게 됩니다. 온조는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 비류는 미추홀의 도읍을 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십제라고 불렸으나 나라가 커지게 되자 백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백제 근초고왕에 관한 영상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369년 고구려의 16대 임금인 고국 원왕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구려의 왕으로서 국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궁리해야만 했는데 서쪽으로의 진출은 모용 선비족이 건국한 전현이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세력 확장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그는 전현의 침공을 받아 수도가 함락당하고 아버지의 시신과 어머니,
그리고 아내까지 납치당하면서 이들을 돌려받기 위해 긴 시간 동안 굴욕을 맛보아야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서쪽으로의 진출을 잠시 단념한 채 다른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때마침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한반도의 남쪽에 있던 국가 백제였습니다. 이에 고국 원왕은 남쪽의 백제를 정벌할 것을 결심하였고 369년 9월이 되자 마침내 직접 군사 2만 명을 이끌고 남정에 나섰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백제는 13대 임금인 근초고왕의 치세하에 전성기를 맞이하여 한반도 남부의 최강자로 급부상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근초고왕은 가야지방과 전라도 일대를 정벌한 후 이를 백제의 영향력 아래 두면서 자신감이 넘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구려군의 침공 소식을 들은 근초고왕은 즉각 태자에게 군사를 주어 이들을 격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명령을 받은 태자는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여 반걸리안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이때 갑자기 사기라는 인물이 태자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사기라는 인물은 원래 백제인이었는데 어느 날 실수로 왕이 타는 말의 발굽에 상처를 입혀서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고구려로 도망을 갔던 자입니다. 태자를 만난 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고구려 군대가 비록 수는 많으나 모두 수를 채운 가짜 병사입니다. 그중 날쌔고 용감한 병사는 오직 붉은 깃발의 군대뿐이니 만일 그들을 먼저 쳐부수면 그 나머지는 치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태자는 곧바로 군사를 몰아 고국 원왕의 군대가 있는 치안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치안에 도착한 태자는 고구려군이 민가를 약탈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는 사기의 조언에 따라 불시에 공격을 감행하여 고구려군을 크게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그는 도망치는 고구려군을 추격하여 수곡성 서북쪽까지 진출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의 부하장수인 막고해가 일찍이 도가의 말에 만족할 줄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얻은 바도 많은데 어찌 더 많은 것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자 태자는 그의 말을 옳다고 여기고는 그곳에 돌을 쌓아 표석을 만든 후 오늘 이후로 누가 다시 이곳에 이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 뒤 군사를 돌려 백제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고구려와 백제 간의 첫 대규모 전쟁은 백제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후 근초고왕은 369년 11월 한수 남쪽에서 군대를 크게 사열하였는데요. 이때 그는 모두 황색 깃발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황색 깃발은 황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고구려를 격파한 그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한편 다시 고구려로 돌아온 고국 원왕은 상당히 암울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쪽으로의 진출이 막혀 야심차게 남벌을 추진하였지만 이 또한 백제의 근초고왕에게 가로막히면서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70년이 되자 고국 원왕에게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전에 그에게 큰 굴욕을 주었던 전현이 전진이라는 국가에게 멸망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고구려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고국 원왕의 아버지의 시신과 어머니를 납치해간 후 오랜 기간 동안 고구려를 괴롭혔던 원수 같은 나라가 마침내 멸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전현의 태부였던 모용평이 고구려로 망명을 오게 되었는데요. 이때 고국 원왕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를 사로잡아 곧장 전진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전진과 고구려는 전진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진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건 고구려가 서쪽으로 진출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진이 전현을 멸망시키면서 전현이 차지하고 있었던 요동지방도 같이 흡수하였기 때문에 고구려가 요동으로 진출을 시도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국 원왕은 고구려의 진출 방향을 계속 남쪽으로만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고국 원왕은 371년 다시 한번 백제를 침공했는데요. 이전에 한번 패배를 당했던 그의 입장에서는 이번 원정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백제의 금초고왕은 고구려의 침공 소식을 듣자마자 폐하라는 곳에 복병을 숨겨놓았고 고구려군이 지나가는 순간 불시에 공격하여 또다시 고국 원왕에게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2차 침공까지 격퇴하는 데 성공한 금초고왕은 이 기세를 몰아 이번에는 역으로 고구려를 공격해보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전까진 고구려가 먼저 백제를 침공하고 백제는 이를 방어하는 형세였는데 이번엔 백제가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초고왕은 371년 겨울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을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한편 고구려의 고국원왕은 이때 평양성 안에서 직접 백제군 방어에 나섰는데요. 만약 백제가 이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고국원왕은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전투가 시작되자 고국원왕은 백제군의 대대적인 공세를 맞아 성 안의 군사들을 독려하면서 필사적으로 항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던 금초고왕, 쉽지 않은 상대였죠. 그리고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국원왕은 결국 화살에 맞아 큰 부상을 입었고 얼마 안 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모용선비가 세운 전연의 침공을 받아 수도가 함락당하고 이로 인해 아버지의 시신과 어머니가 볼모로 붙잡히게 되면서 이를 돌려받기 위해 13년간 자신을 신하로 낮추면서 온갖 굴욕을 당했으며 다른 활로를 찾기 위해 남정에 나섰지만 이 또한 실패한 채 고국원왕은 금초고왕의 역습을 받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고구려의 역사에서 가장 불쌍한 비운의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백제의 금초고왕은 비록 평양성을 점령하지 못했지만 적국의 왕을 사살하는 큰 성과를 거두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한반도 남부지방을 제패한 것에 이어서 그가 거둔 또 하나의 업적이었죠. 그런데 이때 금초고왕은 알고 있었을까요? 훗날 이 사건을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둔 고구려가 자신들에게 엄청난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네, 신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사로구에서 시작하여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여 나갔습니다. 박혁것의 석탈의 김할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에 오르고 육부의 대표가 회의를 통해 나라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였으나 왕권이 미약하였습니다. 왕의 칭호는 거사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왕으로 바뀌게 되면서 점차 왕권이 강하게 됩니다. 신라는 백제와 가야, 외의 침입을 자주 받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뇌물 마리간 시기, 외구의 침입을 받자 광개토 대왕에게 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광개토 대왕은 외를 물리치고 이때부터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유적이 호우명 그릇이 되겠습니다.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 광개토 대왕을 의미하는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칭호가 있는 그릇이 발견되었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변환 지역에는 철기 문화가 보급되면서 가야연맹이 형성됩니다. 초기 정기 가야연맹을 이끈 것은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강가야였습니다. 그러나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인해 타격을 입고 세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이후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과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게 됩니다. 가야 지역에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가 외에 수출하였습니다. 삼국의 통치체제를 보시면요. 고구려 같은 경우 수도와 지방을 5부로 나누어 지방 간을 파견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고 수상인 대대로를 중심으로 한 10여 관 등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백제는 수도는 5부, 지방은 5방으로 나누어 지방관을 파견하였습니다. 중요사항은 정사함회의에서 결정하였고 수상인 상좌편과 16관 등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신라는 중앙은 6부, 지방은 5주로 나누어 관리하였고 지방관을 파견하였습니다. 중요사항은 화백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고 수상인 상대등과 17관 등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소스리망의 개혁을 바탕으로 하여 4세기 말, 5세기 초에 광개토 대왕 때 영토 확장에 나서게 됩니다. 백제를 공격하여 임진강 일대를 차지하고 거란을 정벌하여 북방을 안정시켰습니다. 신라의 내무랑이 외의 침입으로 인해 광개토 대왕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5만 군대를 보내 외를 물리치고 금강가야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이후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 지역을 확보하였고 만주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광개토 대왕은 연호를 영락이라고 하고 영락 10년에는 서기 400년에 5만 군사를 보내어 신라를 돕게 됩니다. 이후 즉위한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남진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광개토 대왕과 관련한 영상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기록의 내용이 혹시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태왕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기록에서 말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위대한 정복군주이자 오늘날에도 세종대왕과 더불어 유일하게 대왕으로 칭송받고 있는 인물인 고구려의 19대 임금 광개토 대왕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담덕으로 체격이 크고 생각이 대범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광개토 태왕릉비에는 그가 즉위했을 때의 나이가 고작 18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은 고구려에게는 엄청난 국력의 성장을 가져다 주었고 반대로 주변국들에게는 긴 악몽의 시작이었는데요. 지금부터 그의 일대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고구려는 16대 고국 원왕 시기에 전현에게 수도가 함락당하는 수모를 겪고 연이어 백제와의 전쟁에서 왕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겪었었는데요. 하지만 뒤이어 즉위한 17대 소수림왕과 18대 고국 양왕의 치세하에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의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착실하게 국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후 391년 고국 양왕이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태자 담덕이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인물이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담덕은 즉위한 지 고작 2달 만인 392년 7월 자그마치 군사 4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백제의 임금이었던 진사왕은 담덕이 용병에 능하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겁을 먹어 감히 대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담덕은 단 한 번의 원정으로 백제의 석현성 등을 포함한 10개의 성과 한강 이북의 여러 부락들을 함락시켰으며 392년 10월에는 백제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자 천혜의 요새였던 관리성을 함락시켜 서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392년 11월 백제에서 진사왕이 사망하고 아신왕이 즉위했는데요.
아신왕은 393년 8월 담덕에게 빼앗긴 관미성을 되찾기 위해 군사 1만 명을 보내 반격에 나섰으나 실패했고 394년 7월에 다시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직접 정예기병 5,000명을 이끌고 온 담덕에게 또다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2번이나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모르는 남자였던 아신왕은 395년이 되자 또 군사를 징발하여 고구려를 침공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온 담덕에게 대패하여 군사 8,000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반격을 여러 차례 격퇴시킨 담덕은 당장 백제에게 보복을 가하기보단 먼저 거란족 토벌에 나섰는데요. 당시 거란이 빈번히 고구려 땅을 침범하여 노략질을 해갔기 때문에 이를 응징하기 위한 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96년 거란족의 부락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세기의 부락을 격파하고 그들의 소, 말, 양떼를 수도 없이 노획하였으며 그곳에 붙잡혀있던 고구려인들을 데리고 고구려로 귀환했습니다. 이후 397년이 되자 담덕은 드디어 백제를 향한 보복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이번 원정에 몸소 수군과 육군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백제 응징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파죽지세로 남하한 담덕의 고구려군은 순식간에 백제의 58개 성과 700촌을 함락시킨 후 백제의 수도인 한성까지 치고 들어가 성을 포위했고 고구려군의 압도적인 힘에 밀려 궁지에 몰린 백제의 아신왕은 결국 포로 1,000명과 세포 1,000피를 헌납하고는 담덕의 앞에 꿇어앉아 이제부터 영원히 왕의 노객이 되겠소 라고 맹세하며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담덕은 아신왕이 앞으로 고구려를 잘 섬길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 후 아신왕의 아우와 백제의 대신 10여 명을 볼모로 잡아 고구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포기를 모르는 근성의 남자 아신왕은 담덕이 돌아가자마자 또다시 반격에 나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전쟁으로 백제의 군력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이에 아신왕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는데요. 이때 그가 모색한 방법은 바로 왜국과 가야를 끌어들여 당시 고구려의 우방이었던 신라를 침략하도록 사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왜국과 가야의 대대적인 침략을 받게 된 신라의 내무람은 즉각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 담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마침 숙신을 정벌한 후 평양에 와 있던 담덕은 신라의 사신이 와서 구원을 청하자 400년 직접 보병과 기병 총 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한반도 남쪽 끝자락을 향한 대대적인 원정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인들의 안내를 받아 신라의 수도인 금성에 도착한 담덕은 곧바로 가야와 외의 군사들을 철저하게 박살내어 신라를 구원하였고 심지어 금관가야의 종발성까지 밀고 들어가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담덕의 군사들에게 공격을 받은 금관가야는 결국 몰락하고 말았지요. 이로 인해 금관가야가 차지하고 있던 가야연맹의 맹주 자리는 훗날 대가야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신라를 침략한 가야와 외의 군사들은 담덕의 고구려군에게 완전히 분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도움을 받은 신라는 이후 고구려의 간섭을 받는 반속국이 되어 고구려의 조공을 바쳤으며 신라의 수도에 고구려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그런데 400년 2월 담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남정에 나서 있는 사이 후연의 황제인 모용선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여 신성과 남소성을 점령하고 700여 마리의 땅을 빼앗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남정을 마치고 고구려로 돌아와 이 소식을 듣게 된 담덕은 후연에게 복수를 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선 그는 빼앗긴 땅을 다시 수복하였으며 더 나아가 후연이 차지하고 있던 유동지방까지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작 2년 만에 거둔 성과였습니다. 또한 담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402년이 되자 이번에는 후연의 영토인 요서지방으로 쳐들어가 숙군성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며 404년 11월 재차 후연을 공격하여 고구려를 요동지방을 넘어 요서지방까지 넘보는 동북아의 패권국으로 변모시켰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백제의 아신왕이 외국과 연합하여 또다시 고구려를 침공해오자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출정하여 이들을 크게 격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잠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였는데요. 405년 1월 후연의 황제 모용이가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요동지방을 되찾기 위해 대대적으로 침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동성의 고구려 군사들이 용감히 맞서 싸워 결국 후연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지요. 또한 406년 12월 후연군이 이번에는 고구려의 목저성을 공격해왔지만 이 또한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담덕은 이후 407년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후연의 군사들을 크게 격파한 뒤 수많은 물수 물자들을 획득하면서 앞선 후연의 군사 행동들에 대하여 보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후연에서 반란이 일어나 고구려의 인물인 고흥이 새로운 황제가 되어 나라의 이름을 북연으로 고치자 그에게 사신을 보내 같은 종족으로서의 예를 베풀고 친분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후 409년 4월 아들 거련을 태자로 책봉한 그는 410년이 되자 마침내 마지막 정벌에 나섰는데요. 담덕은 당시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던 동부여가 갑자기 조공을 하지 않자 그들을 토벌하기 위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고구려군이 동부여의 수도에 다다르자 고구려군을 막을 수 없었던 동부여의 왕은 결국 담덕에게 나라를 바치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원정을 마지막으로 413년 담덕은 결국 눈을 감게 되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39세였다고 합니다. 그가 사망하자 신하들은 그에게 국감상 광개토 경평한 호태왕이라는 시호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재위기간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낸 그는 고구려와 인접한 주변의 외세들을 모두 격파하여 굴복시켰으며 이러한 그의 업적은 동방의 평범한 국가였던 고구려를 단숨에 동북아의 패권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후 동방의 세계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되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시대를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광개토 대왕에 대한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후 이제 장소왕이 즉위하게 되었고요. 장소왕의 남진 정책으로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소왕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경사 4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